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계속 그 항노화 치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남성 탈모 치료, 저의 본업으로 또 돌아와서 남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목부터 남성 탈모 치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논문을 제가 하나 봐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논문의 내용들과 또 이제 제가 평소에 진료하면서 그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논문 뭐 굉장히 긴 논문인데요. 논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남성형 탈모, 그리고 그 어떤 치료에 대한 최신 치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치료들, 그 치료들의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비용이 어떤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한 일종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되게 그 재밌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논문입니다. 남성 탈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모근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남성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남성 탈모, 제가 이제 남성 탈모라고 했지만 이거를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안드로겐 호르몬성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겐 호르몬과 연관이 된 탈모고요. 이 안드로겐 호르몬성 탈모는 남성뿐 아니라 사실은 여성 탈모, 여성 대머리 증상도 비슷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남성에서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성 탈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 증상도 이런 그 모근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근이 가늘어지는 이 형태가 될 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기죠.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모근이 점점 그에 염증이 나타난다든가, 혹은 그 어떤 줄기세포 쪽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모근이 좀 작아지고 위축되면서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죠. 이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 제가 여기서 많은 이제 여성들에서는 남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랑 다르게 머리가 갑자기 줄줄 빠지는 탈모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탈모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점점 모발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약해지는 그런 탈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앞머리가 벗어지고 가운데가 휑해지는 전형적인 대머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드시면서 특히 갱년기 이후에 이 가운데 쪽이, 앞머리는 남아있지만 가운데 쪽의 밀도가 점점 떨어지는 탈모, 그게 대머리거든요. 그 대머리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전으로 나타납니다. 대머리는 머리가 갑자기 줄줄 빠지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을 두고 머리가 점점 약해지고, 예전보다 머리가 길게 잘 자라지 않고 머리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 짧게 나고 가늘어지고 점점 머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게 대머리의 현상입니다. 이 대머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러분들 이제 탈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DHT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DHT라는 호르몬은 아주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서 만들어지는 게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5알파R이라고 써 있는 이게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환원 효소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죠. 이 효소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성이 이 호르몬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성에도 이 호르몬이 있고 여성 탈모에도 이게 작용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화시켜서 만들어진 이 DHT가 모근을 공격해서 점점 모근을 약하게 만들고, 모근이 점점 가늘고 짧게 나는 게 바로 이게 남성 탈모인데, 그러면 DHT의 생성을 막아주면은 남성 탈모가 덜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5알파 환원 효소, 이것이 작동을 못하게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화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5알파 환원 효소를 작동을 못하게 억제하는 약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이 그래서 남성 탈모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약이고요. 이 약을 먹는 게 바로 남성 탈모 치료의 시작입니다. 물론
뭐 이미 프로페시 아보다트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약을 먹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니요, 효과 무조건 있습니다. 왜 그분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서 그래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약은 머리를 나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머리를 나게 하는 영양제 같은 약이 아니고요.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더 탈모를 진행 안 시키게 하는 그런 약이고, 물론 이렇게 모근을 공격하는 DHT의 공격이 없어지면 우리 몸에는 뭔가 좋은 쪽으로 회복을 하려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일부 모발은 약간 굵어지기도 하고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부 모발이 굵어지고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더 대머리가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 약들이고요. 이 약들에 대한 그래서 효과의 기대치는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해서 내가 더 심한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이 약을 먹으면 무슨 머리가 막 날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망을 하실 거고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잘 유지를 해나가야지. 그리고 머리가 나는 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같이 우리가 혼합 치료, 컨비네이션 치료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약이 바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는 약입니다. 다만 이 약들이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성기능 부작용이에요. 그 성기능 부작용에는 성욕 감퇴라든가 사정량이 좀 줄어든다든가 사정을 잘 못하는 사정장애라든가 발기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들이 혹은 가슴이 커지는 여성형 유방이라든가 간혹은 전립선 암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작용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약들이 사실은 개발된 처음 목적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에서부터 비롯된 약들이에요. 근데 이 약들을 먹었더니 나중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는 사람들에서 전립선 암이 그 약한 뭐 우리가 여러분들 암의 병기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약한 병기의 암이 아니라 고위험기 3기나 4기 암의 발견율이 높았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면서 이게 혹시 이런 약들이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려고 먹었는데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부작용 보고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성기능 부작용은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적고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이 얘기는 실제로 약을 먹어서 성기능 부작용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본인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를 약 때문이다 라는 분들이 사실은 좀 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거짓말을 한 거죠. 환자들한테 실험을 위해서 이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이 약과 똑같이 생긴 아무런 약 성분이 없는 것을 줬는데도 나 성기능 부작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약을 먹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요. 그 얘기는 실제로 약에 의해서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난다기보다 이 약이 왜냐하면 이 약이 어쨌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니까 이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듣고 내가 약을 먹었더니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된다거나 성욕이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약을 먹고 그런 불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끊었더니 정말 좋아지고 약을 다시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실제로 이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적은 퍼센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립선암과 관련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그럼 진짜 전립선암이 심한 전립선암이 생기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약을 먹으면 전립선암의 어떤 나타나는 전구 증상으로 우리가 소변 볼 때 불편하다든가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증상들이 처음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약을 먹을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의 그 증상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암은 전립선 암에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립선 증상이 없으니 병원을 늦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암이 충분히 키워서 진짜 암이 완전히 키워서 높은 병기가 될 때까지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병기의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아니라 발견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약을 먹었을 때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실제 이 약을 먹었을 때 전립선 암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전립선 암을 악화시키거나 전립선 암을 유발한다거나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전립선 암의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거나 작은 전립선 암이 시작되는 작은 그 아주 초기 전립선 암이 있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내가 전립선 암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암을 어떻게 발견하죠? 처음에 내가 뭔가 불편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 발견이 되는 거겠죠.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약이 전립선의 불편 증상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전에 이 약이 간으로 대사가 되는 약이라 간 기능 검사,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고 있는 작은 아주 초기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증상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립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검사 PSA라는 검사를 약을 먹기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떤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할 때 처음에, 왜냐하면 이게 약을 먹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야 돼요. 약을 먹기 전에 검사를 해서 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의 PSA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한 1년 정도 약을 먹은 후에 검사를 했을 때 PSA 수치가 이 약을 먹으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갔으면 이분한테 뭔가 숨겨진 전립선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루틴하게 저는 이 약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간 기능, OTPT라는 간 기능 검사랑 PSA라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루틴하게 하도록 저는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그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약을 그러면은 웬만하면 검사를 하고 먹어야지,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 약을 처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이 전립선암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그냥 약을 막 처방하는 거는 의사로서 저의 어떤 책임감의 문제도 있고 혹은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OTPT라는 검사와 PSA라는 검사를 루틴하게 하도록 합니다.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도 아니고요, 이 검사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진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병원 후기에다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 병원에 갔더니 약 달라고 하는데 약도 안 주고 그 혈액 검사를 유도하고 혈액 검사를 안 하면 약을 안 준다는 식으로 해서 뭐 몇만 원 벌려고 지금 발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 분께서 이 검사라든가 이 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했던 오해인 것 같고요. 이 약은 먹기 전에 그래서 간 기능 검사 OTPT와 PSA 검사를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약이고요. 오히려 그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그냥 막 남발하는 병원들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병원에 가서 드시면 되는데 루틴하게 정말 열심히 저뿐 아니라 원칙을 지켜서 진료하는 의사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자, 어쨌든 이 약에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있긴 하지만 그 부작용의 빈도는 실제로 굉장히 작고 아주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남성 탈모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죠,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는. 자, 근데 앞에 어쨌든 말씀드린 저런 성기능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안이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약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는 약은 전신에 퍼지니까 전신의 DHT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올해부터 조금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 프로페시아에 들어있는 피네스테라이드라는 이 성분의 약이 바르는 외용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외용제를 두피에다 바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신 흡수가 적게 되기 때문에 두피에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피에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부위에서만 DHT 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용제예요. 그래서 이 외용제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외용제들 그럼 바르는 약 하면 되겠네,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이 외용제는 바르는 약 미녹시딜을 발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녹시딜을 바르면 끈적거리죠. 근데 이 약은 끈적이질 않아요. 바르는 느낌이 너무너무 산뜻해요. 그건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항상 외용제들은 문제가 이게 그럼 발랐을 때 진짜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우리가 실험실에서 모근 세포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모근에다가 이런 약을 뿌렸을 때 효과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탈모에 무슨 효과 있는 약이 나왔다, 마치 탈모가 정복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은 대부분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요. 그 실험실 데이터는 모근에다가 직접 작용을 시키는 건데, 자, 우리가 몸은 모근 세포만 있는 몸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모근으로 가는 혈관들이라든가 모근 주변 환경이라든가 혹은 외용제를 바를 때는 이 외용제가 진짜 피부를 통해서 모근까지 흡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약 역시 약을 바른다고 해서 100%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 쪽에는 대머리가 정말로 완전히 휑한 분들은 이게 약을 잘 바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약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게 깔때기 같이 이 약이 이 안에서 퍼지도록 되어 있는 깔때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 비산하는 하는 스프레이 같은 약인데 머리에 뿌렸을 때 많은 약들이 머리카락에 묻겠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피부에 묻어서 두피에 묻어서 모근까지 가야 되는데 모근까지 도달률이 이 약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라서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먹는 약보다 흡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낸 논문에는 보면은 이 약을 발랐을 때 효과가 피나스테라이드 1mg, 프로페시아를 먹었을 때 효과와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환자분들한테 처방해 보면서 해본 경험으로는 항상 우리가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논문을 다 믿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그 논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 하지만 어쨌든 성기능 부작용이 걱정이 되거나 혹은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혹은 지금 고등학교 고1, 2밖에 안 됐는데 이 약들은 20살 이상이 돼서 먹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탈모가 대머리가 진행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1짜리 중2짜리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먹는 약 DHT라는 이 아이들이 지금 한참 성장을 하고 뭐 몸도 크지만 그런 성기능도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한테 그런 약들을 막 처방한다는 게 이건 약간 물론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무슨 큰 부작용이 나타나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학이라는 거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라도 나중에 밝혀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 약을 처방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생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전 의사로서 어떤 양심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의 인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약들을 처방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외용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가 탈모도 중요하잖아요. 머리 쪽에는 어느 정도 그 DHT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전신 흡수가 적어서 전신적인 이 아이의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는 저한테는 아주 좋은 중요한 툴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약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바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바르는 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요. 이 약이 조그만 거 하나에 17만 원, 18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하루에 한 번 머리에 뿌리는데 한 번 뿌릴 때 두 번 내서 한 네 번까지 스프레이를 하거든요. 네 번 스프레이를 할 경우에는 이 한 통을 가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써요. 17만 원, 18만 원 한 달을 다 쓴다 그러면 좀 비용 많이 들죠. 부담스럽죠. 물론 두 번 스프레이, 조금만 스프레이 할 경우에는 이 한 통을 가지고 거의 세 달 가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약값이 조금 한 번에 사기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값이라든가 효과를 따졌을 때는 저는 우선은 성인들에게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먹기가 어려운 어떤 성기능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약을 먹는 게 굉장히 두렵거나 혹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런 분들은 이 바르는 약을 좀 써볼 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 받으셔야 되는 약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또 있어요.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 탈모에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럼 앞에 말씀드린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거 먹는 것도 그렇고 바르는 것도 그렇고 얘네를 단독으로 쓸 때보다 미녹시딜을 같이 썼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러 논문들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된 것들이고 저도 실제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고 더 효과가 좋은 걸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나스테라이드 단독을 쓰는 것과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를 비교를 했죠. 여기다가 vs 미녹시딜 단독을 제가 비교를 안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미녹시딜은 여성 탈모에는 효과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남성 탈모, 남자 대머리에는 사실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이나 많은 어떤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피나스테라이드를 쓰기 어려운 예전에 이 바르는 외용제 피나스테라이드가 없었던 시절의 얘기예요. 피나스테라이드를 먹기가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랑 그러는 경우에는 미녹시딜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녹시딜의 단점은 발랐을 때 굉장히 끈적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피나스테라이드 외용제는 발랐을 때 느낌이 되게 산뜻하거든요. 하나도 안 끈적거립니다. 이거 저도 여러 번 발라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바르는 미녹시딜은 굉장히 끈적거리고 가렵고 불편해요. 이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미녹시딜을 그럼 단독으로 20대 여성이라 20대 아직 젊은 남성이라든가 혹은 뭐 약을 먹게 꺼리는 분들이 미녹시딜을 오랫동안 발랐을 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저는 효과 전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외용제를 단독으로 남성이 바른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남성이 미녹시딜 외용제를 발랐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거나 바르면서 미녹시딜을 써야 더 좋은 효과. 미녹시딜은 근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해주지 못하는 효과를 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DHT를 억제해서 공격을 막아주는 거고 모발이 더 이상 대머리가 진행 안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그러면 미녹시딜은 모발을 좀 더 굵어지게 하고 튼튼해지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미녹시딜 외용제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다. 자, 왜 효과가 없느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흡수율이 이것 역시 외용제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랐을 때 실제로 모발에 가는 그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피나스테라이드를 같이 먹어서 어느 정도 DH를 억제해 놓은 상태에서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는 비록 아주 조금 도달하는 거지만 모발에 어쨌든 좋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녹시딜의 어떤 흡수율이라든가 혹은 피나스테라이드가 못하는 모발을 굵어지게 하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레이저 치료라든가 약물을 이렇게 전기 영동을 이용해서 흡수시키는 치료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약을 먹으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탈모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복용 미녹시딜의 저용량 요법이 있죠. 우리가 미녹시딜이 원래 한 알이 5mg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좀 쪼개가지고 요즘에 4분의 1 mg을 먹는 거를 저용량 요법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먹는 거죠. 1.25mg. 그래서 그 저용량 요법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을 때도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랑 함께 이런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만 했을 때보다 더 좋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저용량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 이건 남성 탈모의 얘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저용량 미녹시딜 단독 요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없이 저용량 미녹시딜 단독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머리 쪽에 털이 뭐 그쪽에 약간의 잔털이 증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효과보다도 몸의 다른 부위에 채모가 더 많이 난다거나 하는 더 안 좋은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반드시 쓰면서 그것과 함께 저용량 미녹시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용량 미녹시딜이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정말 너무 심한 대머리가 있는 분이 그 남자분인데 오셔가지고 저 오늘 그 저용량 미녹시딜 처방받으러 왔는데 그거 처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당연히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드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도 흔쾌히 그럼 이거 드셔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처방을 드릴게요. 드릴 수가 있는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나는 그 약은 먹기 싫고 그냥 미녹시딜만 먹을게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도 없는 약인데 이거를 근데 이제 그분들 워낙 이 약에 대한 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들리잖아요. 생각이 확고하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입씨름을 하고 뭐 미녹시딜만 드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걸 꼭 드셔야 되고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그 얘기가 오히려 뭐 저한테 괜히 무슨 약을 더 먹이려고 그런다 뭐 안 좋은 약을 뭐 무슨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안 좋은 약을 팔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진짜 필요한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의사들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으면서 저용량 미녹시딜을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복용 미녹시딜은 꼭 너무 약한 탈모 증상일 때보다는 조금 심한 탈모 증상이 있을 때 권장을 드리고 반드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복용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심혈관계 증상이 없어야 되고 혹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만 복용했을 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병행해보면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거. 자, 그 외에 요즘에 또 아주 각광받는 치료 중에 하나가 보톡스. 우리가 보톡스 하면은 주름 피고 이뻐지고
젊어지는 약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이 보톡스를 가지고 탈모 치료하는 것들이 요즘에 보톡스 주사를 이 머리 쪽에 맞는 것들이 가장 각광받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의 효과가 그럼 보톡스가 도대체 왜 탈모 효과가 있을까? 이 보톡스가 이 모근에 작용하는 DHT 호르몬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보톡스라는 게 이 머리를 조여나가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주변의 근육이 강해지고 이 머리에 어떤 그 조직들이 타이트해지거든요. 그 타이트한 거를 좀 풀어줘서 이쪽으로 가는 혈류 흐름 같은 것들을 조금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바로 보톡스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보톡스 자체가 갖고 있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근 주변에 남성 탈모가 진행되면서 염증이 좀 생기거든요. 그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보톡스가 두피가 피지선이 아주 많은 자리거든요. 피지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조금 그 기름기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머리에 땀 많이 나는 분들 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다만 남성 탈모에 의해서 남성 탈모 때 이렇게 보톡스를 어쨌든 효과가 있는 치료긴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제가 이 보톡스가 DHT 호르몬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톡스 맞으면 되겠네. 약 먹으면 성기능 부작용도 있는데 약 먹지 말고 나는 보톡스 맞아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바로 보톡스의 기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DHT 호르몬을 줄여야 되는데 DHT 호르몬을 줄이는 보톡스의 기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약간 도와주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탈모를 진행을 막아주고 멈추게 보톡스만 맞으면 다 되게 그렇지 않고요. 이때도 역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을 꼭 드시면서 보조적으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진짜 나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보톡스를 어떻게 하면 머리 쪽에 조금 덜 아프게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머리 쪽에 이런 우리가 메조건이라고 해요. 건을 이용해서 보톡스 약을 놓거나 혹은 이 보톡스 약이랑 좀 더 탈모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을 믹스해서 이렇게 놓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탈모가 걱정될 때 이제 인터넷을 뒤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맥주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를 따로 이렇게 퍼먹게 돼 있는 그런 약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하지 않으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 맥주 효모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성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보조제고요. 맥주 효모는 약간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든요.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혹은 통풍이 있는 분들한테는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제예요. 이 맥주 효모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발 영양제, 가장 대표적인 모발 영양제 판토가, 판시딜, 마이녹시레스, 케라시닐 이런 여러 가지 케어모블 이런 여러 가지 모발 영양제가 있어요. 이 모발 영양제들의 맥주 효모가 다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모발 영양제가 효과가 내는 건 단순히 맥주 효모 때문이 아니고요. 이 모발 영양제들에는 맥주 효모와 함께 케라틴이라고 하는 모발을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 효모와 케라틴, 그 외에 단백질 성분과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판토가, 판시딜, 케어모블, 마이녹시레스, 케라시닐 같은 이 다 같은 성분의 약들입니다. 그 영양제들이고 단순히 맥주 효모의 효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왠지 솔깃하죠. 맥주 효모 식품으로 있는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 다가가기가 되게 좋으니까 상품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맥주 효모를 막 퍼서 드시거나 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영양제를 조금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영양제가 남성 탈모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고나길 머리가 너무 가늘게 타고나신 분들한테는 머리를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맥주 효모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 판토가, 마이녹시레스, 케어모블, 판시딜, 케라시닐 이런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발 영양제를 드세요. 그럼 나는 약국에 가기가 귀찮은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파는 거를 사야지.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는 성분이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에 들어있는 케라틴이라는 성분은 의약품이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의약 외품에만 이 케라틴이 들어가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모발 영양제들이 헤어 땡땡 무슨 모발 땡땡 이런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케라틴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약국에 가서 케라틴 성분이 들어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판토가, 케어모블, 마이녹시레스, 판시딜, 케라시닐 이런 케라틴이 들어있고 맥주 효모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그런 모발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영양제를 드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요. 이게 탈모 치료 필수는 아닙니다. 또 맥주 효모와 동일하게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비오틴이죠.
비오틴 먹으면은 뭐 이렇게 머리 날 것처럼 선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남성 탈모보다도 여성 탈모 있는 분들이 비오틴을 더 많이 드시는데, 물론 비오틴이 결핍됐을 때는 탈모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결핍됐을 때 탈모가 나타나는 거는 비오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비타민 C가 결핍되는 그룹병 있죠. 스컬비라는 그룹병. 이때도 모발이 많이 빠져요. 또 그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쿼시콜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때도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뭔가 영양 결핍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발은 빠지게 돼 있어요. 모발이 그런 어떤 건강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비오틴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비오틴이 굉장히 이 비오틴을 먹으면 모발이 좋아지고 비오틴만 먹으면 해결이 될 것처럼 너무 많은 그 광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식사를 잘 하시고 건강한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비오틴 결핍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오틴을 먹어서 효과를 보는 분은 아주 드물고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뉴트리션과 관계되어 있는, 영양과 관계되어 있는 논문, 탈모와 관계되어 있는 논문들을 봐도 비오틴과 관계돼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비오틴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임신 수유부. 근데 이것도요, 임산부나 수유부 중에서 영양 결핍이 되거나 뭔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안타까운 전쟁 지역에 있는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비오틴 결핍 올 수 있죠. 혹은 알콜릭스. 여기서 제가 과음이라는 건 적당히 술 드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헤비 알콜릭스,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설사. 그냥 설사 좀 한다고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콜레라나 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이 정말 쫙쫙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계속 뭐가 쫙쫙 빠져나갈 정도로 사경을 헤맬 정도의 설사, 혹은 항생제를 정말 장기간 복용, 예를 들어서 무슨 골수염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용량 항생제를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복용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는데 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모가 있을 때 비오틴을 먹는다? 그거 들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모발에 대한 어떤 영양제를 먹고 싶으면 케라틴과 맥주효모,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뭐 판시딜, 마이녹시레스, 케어모블, 판토가, 케라시닐, 이거를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게 맞아요. 이 영양제들만 어떤 실제로 모발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니까 인터넷 헤매지 마시고 이상한 거 들지 마시고 진짜 영양제가 필요하시면 그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치료, 각광받는 치료로 엑소좀, 줄기세포 배양액, 뭐 성장인자 주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요즘에 선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 없습니다. 그 왜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냐면 이거는 미래의 치료로 남겨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입증이 안 됐고요. 실제로 엑소좀,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 중에 주사를 할 수 있는, 실제 그 모근에 우리가 침투하려면 발라 사실 안 되거든요. 얘네들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발라가지고 주사를 이용하거나 어떤 모근 주변에 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화장품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실제로 엑소좀이나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를 어디서 주사를 한다더라, 그거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효과가 검증도 안 돼 있고 혹은 위험할 수도 있는 치료예요. 이런 치료는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이 돼야 되고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물론 이런 치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치료가 좋은 치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험 인자는 줄이면서 우리한테 좋은 부분만 쓸 수 있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만 아직까지는 이거는 미래의 치료로 남겨야 되고, 현재 이것을 여러분들 치료받고 계시다 그러면 불법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서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이 논문을 보면서 논문에 나와 있는 재밌는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논문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스타와 틱톡을 보지 마라.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는, 인스타와 틱톡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상업적인 걸 찾아서 그걸 보고 자꾸 탈모 치료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인스타와 틱톡을 보지 마시라는 얘기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와 틱톡은 그냥 재밌는 일상 얘기나 그런 거 보시고요.
이런 탈모 치료나 이런 것들 인스타나 틱톡에서 뭔가 팔고 있는 거 이거는 다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그러면 남성 탈모 이제 마지막 결론. 아무따 이것부터 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남성 탈모는 무조건 DHT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다른 요소들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선 DHT를 잡지 않고서는 남성 탈모는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남성 탈모가 있고 남성 탈모가 우려된다 그러면 프로페시 아보다트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핀수배 같은 DHT를 억제하는 외용제를 바르시거나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시면서 이 바탕하에서 다른 영양제든 미녹시딜이든 주사 치료든 레이저 치료든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 거고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는 지금 막 초기 남성 탈모가 시작하려고 해서 그게 우려되고 앞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되는데 그럼 초기 남성 탈모에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이겁니다. 초기건 말기건 남성 탈모는 그냥 이거예요. 예. 이 약을 쓰는 바탕하에 다른 거.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아무따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약을 드시거나 바르시거나 DHT를 억제하는 약을. 남성 탈모에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우리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탈모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더 탈모가 심해진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고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네이트님이 안녕하세요. 혹시 둘째 준비 중인데 남성 탈모약 복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이 탈모약 중에 그러니까 프로페시아하고 아보다트 두 개 다 모두 이 마그네이트님이 남성이시겠죠, 당연히. 이 약들은 여성에게는 금기로 돼 있는 약이에요.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기형성, 기형아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형이냐면 DHT라는 호르몬이 남성 성기를 만드는 데 중요해요. 우리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기를 만드는 그 출발은 여성 생식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발생할 때 그 여성 생식기의 어떤 형태, 발생 단계에 있는 그 발생관이 DHT의 영향을 받으면 남성 성기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성기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DHT인데 이 DHT를 억제하는 약을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먹고 임신할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유전자는 남자아이인데 성기의 모양은 여자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반드시 금기인 약이고요. 다만 이 약을 그러면 그 여성의 배우자 남성이 먹었을 때는 어떨까? 자, 이 약은 프로페시아는 정액으로 나오는, 물론 우리가 전신을 도는 약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지만 그 퍼센트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 남성이 1mg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 퍼센트를 아주 조그만 새양쥐가 먹어가지고 그 새양쥐가 임신을 할 경우에도 그 약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이트님이 약을 드시는 거는 프로페시아 같은 약을 드신다면 그거는 남성이시라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아보다트라는 약의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요. 두타스테로이드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는 그 설명서에 가임기에 있는 여성과 인터콜스를 할 때 어떤 성행위를 할 때는 콘돔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지만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약을 먹고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 생긴 아이가 기형이 있다거나 그런 게 밝혀진 예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타스테로이드 경우에도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타스테로이드보다는 만약에 약을 먹는다면 가임기에 그 임신을 준비 중인 남성이라면 프로페시아 먹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내가 그래도 어쨌든 약을 먹는 게 너무너무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그 아이가 임신되기까지 한 몇 개월, 몇 년, 한 1, 2년 정도 약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약을 드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님이 40대 여성인데 친정아버지 대머리 유전자, 저도 이마 넓어지고 M자 탈모 있어요. 탈모약 먹어본 적 없고요. 약물 필요하다면 뭘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성 탈모에 대한 얘기고요. 여성 탈모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이 분의 탈모 형태가 어떤 것인지도 좀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 약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무따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라고 얘기한 건 남성 탈모의 경우예요. 그 경우에 DHT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약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바르는 미녹실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바르는 미녹실은 어떤 형태의 탈모이든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르는 미녹실을 시작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약들은 화이팅님이 직접 진료를 받고 진료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약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길님이 만약 50세까지 남성형 탈모가 안 온다면 노화로 인한 탈모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몇 세 정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리길님, 그 남성 탈모는요 남자들 누구나 다 생겨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길님 말씀하신 50세까지 남성형 탈모가 안 왔다는 거는 어렸을 때 모발이랑 아직까지 비슷하단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는요 몇 세까지 뭐 안 생기면 안 생기고 이렇게 뭐 클리어하게 커팅이 있는 그 단계가 있는 스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생에 따라서 서서히 계속 이 속도가 완만하게 서서히 가는 분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급격히 가는 분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몇 세 정도까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약해지고 남성형 탈모에 어떤 기미가 생기는 건 남자라면 누구나 다 생깁니다. 네. 아트님이 탈모가 유전이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탈모, 어머니는 수치 많은 편인데 탈모는 어머니 쪽을 닮는다는 말이 있던데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요. 탈모는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탈모하면 대머리 하면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나도 대머리 되려나? 뭐 이렇게 아버지 쪽만을 많이 바라봤는데 아버지 쪽 유전자뿐 아니라 어머니 쪽 유전자도 중요하다라는 이게 뭐 근거가 있어요. 어머니 쪽 유전자도 중요하다는 거지 아버지 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이 다 영향을 미치고요.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형과 표현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유전 형질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유전 형질이 무조건 발현되는 게 아니고 탈모는 또 굉장히 어떤 이 유전 형질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풍성하고 많다고 해서 나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머리가 많으니까 대머리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풍성해도 자녀가 대머리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의사들은 이거를 유전형 탈모라고 얘기해요.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형 탈모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다 머리가 풍성한데 이게 무슨 유전형 탈모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전형 탈모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머리숱이 약한데도 자녀는 머리숱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지금 아트님이 아버지가 탈모가 있고 어머니가 숱이 많은 편이라고 해서 뭐 아트님은 어머니 쪽 따라서 숱이 많을지 계속 대머리가 안 될지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네, 센시어스님이 스타틴이랑 헤르벤정 복용 중입니다. 탈모약 복용이 가능할까요? 로게인폼만 바르면 효과가 없을지 하셨는데요. 센시어스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남성 탈모가 있다 그러면 로게인폼만 발라가지고는 효과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거 몇 년을 바르셔도 로게인폼도 바르기가 끈적거리고 불편하시거든요. 저는 조금 제가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냥 로게인폼만 바르신다 그러면. 하지만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하시면서 로게인 폼을 바르시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꼭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라이드, 특히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테틴이나 다른 약들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 잘 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거는 거의 문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프로페시아 복용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페시아 드시면서 로게인폼 바르는 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나우님이 안녕하세요. 비흡연자 술도 자주 안 마셔요. 혹시 비타민 D 부족이 탈모에 영향을 주나 하셨는데 네,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가 정말 결핍이 돼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해가지고 비타민 D가 결핍 부족 뭐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정말 결핍이라고 돼 있는 기준이 진짜 이분이 결핍이고 이게 우리 생리활성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그 비타민 D인지 사실 아직까지 그게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거를 어느 정도부터 결핍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비타민 D가 현저히 결핍이 돼 있는 분이 그 기간이 길다고 그러면 모발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이 남성의 경우에는 DHT의 영향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타민 D 부족이 나타나건 뭐 다른 게 있건 간에 탈모가 있으면 일단 DHT 그걸 먼저 남자는 생각해야 되고요. DHT에 대한 약을 쓰면서 플러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박지혜 님이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인데 아보타트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약 먹는 거 제외하고 평상시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거 있는지요? 하셨는데요. 예, 건강한 생활 습관 하시면 됩니다. 탈모하고 연관되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비만, 과도하게 살이 찌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이나 이 탈모를 만드는 호르몬들이 증가할 수 있고 피지선의 그 활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드신다거나 유제품을 많이 드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근육 운동을 하면은 탈모가 된다. 그래서 뭐 헬스장에 가면 대머리들이 넘친다.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그런 근육 운동 같이 섞어서 운동도 잘 하시고 너무 비만하지 않게 체중 관리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흡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탈모를 좀 줄일 수 있는 탈모의 그 모발의 어떤 탈모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탈모의 좋은 습관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탈모에 좋은 음식도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되고요. 뭐 무슨 검은콩 혹은 블루베리 뭐 이런 것만 찾아 드시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골고루 잘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그 당도가 높은 음식이라든가 너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어서 비만해지고 하는 것만 좀 칼로리 조절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니까 또 이제 여성 탈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여성 탈모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도 계셔서 다음에는 한번 여성 탈모에 대해서 또 여성 탈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